자, 오늘은 338페이지 감정평가론의 부동산 가격 이론. 여기 우리 교과서에는 가격의 일반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이 파트를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부동산 이제 가치 이론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요. 이게 이제 그 번역상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가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칙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가 직역하면 뭐라고 해요? 이거 가격이라고 그러잖아. 얘는 가치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가격과 가치를 동일시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가치의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가격이라고 한 거예요. 가격. 그래서 가격이론,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가치라는 표현으로 바뀐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가격 발생 원인과 가격, 가치 형성률이 있는데 걔네도 예전에 다 가격이었어요. 가격이었다가 다 가치로 표현이 바뀐 거예요. 공식적으로 바뀐 거는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이 돼서 용어상에서 가격 형성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가치 형성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가치 이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치와 가격인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경제학자가 정의한 구분 개념이 있고 부동산 학자가 정의한 구분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원래는 이게 가치이론의 발달 과정 이래가지고 학자들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고전학파, 고전학파, 한계형 학파, 뭐 이렇게 학파들에 대한 논리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용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가치와 가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가치 개념을 얘기할 때 아담 스미스의 논리를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가치라는 거는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담 스미스는 재화의 가치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사용 가치라는 거는 물건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효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사용 가치고, 요건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교환 가치라는 거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공식화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교환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사용 가치가 없으면 무슨 가치도 없다. 교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모피꽃도 팔라고 그러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있어야 무슨 가치도 있다. 교환 가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용 가치라는 거는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효용을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효용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뭐를 매개로? 가격을 매개로 해서 교환이 성립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의 기초에 있는 게 바로 뭐다? 그게 가치예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뭐다? 그게 가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치와 가격이 있으면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안 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해야 해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가치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이 변하면.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게 가치고, 원래 경제학에서는 요 가치와 가격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가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는 본래 가지고 있는 효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일시적으로는 가치로부터 괴리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이 가격은 가치 이상으로도 거래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수요에 비해서 뭐가 많으면, 공급이 많으면 가치 이하로도 거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은 가치에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더라.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경제론 배울 때 균형에서 배운 거예요. 이거 기억하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같은데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승하면 초과 공급이 되니까 다시 균형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수요자 경쟁에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으로. 그거를 인용을 한 거예요. 이 표현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는데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괴리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이걸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론에서 배웠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밑줄 쳐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어떻게 된다? 일치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서 요거 바꿔서 한번 냈어요. 단기적으로 일치하고 장기적으로 괴리된다. 그래갖고 틀리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뭐 등장을 안 한 거고. 그래서 거기 338페이지 하단 박스 밑에 가게 되면 지문 2번에 가치와 가격의 관계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고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해서 가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가치와 가격은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상승하면 모두 상승하고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화폐 가치와 재화의 가격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예요.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전보다 우리가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은 작아지는 거예요. 인플레 배우셨죠? 네. 인플레 상황에서는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전보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구매할 때 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보면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지니게 됐다라고 돼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한다. 그 표현을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외우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위로 올라가면 가치와 가격이라고 박스 나와 있죠. 네, 이거는 부동산 학자인 어빙 피셔가 정의해 준 거예요. 이거는 아담 스미스의 논리인데, 어빙 피셔의 논리는 뭐냐면 가치라는 것은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에 부합되는 가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 번 내구재하고 비내구재를 얘기했었죠. 비내구재란. 비내구재는 한 번 사용하면 효용이 없어지는 재화를 비내구재. 주로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비내구재예요. 그럼 내구재라는 거는 효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재화를 내구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구재가 지니는 속성을 우리가 내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구성과 영속성은 성격이 틀린 거예요. 영속성은 토지의 자연분인 토지에 부여할 수 있는 개념이고, 내구성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건물 등에 부여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가전, 건물 아무리 수명이 길더라도 언젠가는 소멸이 된다고.
근데 토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냥 같은 것으로 쓴다고. 내구성, 형속성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을 때 여기 지금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건 비내구재의 가치 개념에 맞는 거고, 어빙 피셔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내구재의 가치 개념에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시장에서의 가치와 가격은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내구재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로 구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있고 뭐가 있을 때 가치. 그래서 가격이라는 거는 자 거기 교환의 대가라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라고 돼 있죠. 우측 박스에. 자 우리 이제 거기 338페이지에 보면 거기 박스에 이제 그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상에 의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 있죠. 실제 지불된 금액이니까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거래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실거래액은 파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중개업자에 물어보면 바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실거래액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미 거래에서 지불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 거래에서. 지불이 됐기 때문에 무슨 값이라고 그런다? 과거의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값. 예를 들어서 여기 부동산이 있을 때 26년 2월 28일, 우리 27일이죠? 27일 날 얘가 6억에 매매가 됐어. 그러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사이 거래에서 실제로 6억이 지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물이 지불이 됐으니까 무슨 값이라고 그런다? 과거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격은 몇 개만 성립하겠어요? 하나만 성립하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값이 있죠. 이거 하나만. 그런데 가치라는 거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바탕으로 한 얘는 무슨 값이다? 현재 값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바꿔서. 얘가 현재의 값, 얘가 미래의 값 이렇게 해갖고 틀리게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몇 개가 성립할 수 있다? 아니,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여기 하나니까 여기 두 개. 아우, 신박한 얘기네요. 왜냐면, 자, 이게 6억에 거래된 뭐예요? 가격이잖아. 근데 이 물건에 대한 투자 가치라든가, 과세 가치라든가, 또는 보험 가치라든가, 이렇게 여러 개의 가치에 대한 개념을 부여했을 때, 이 가격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점에서 평가 목적에 따라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그래서 이런 거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바뀌어서 나오는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봤던 거예요. 자, 근데 거기 339페이지 가면 상단에 기출 지문 나와 있죠. 네, 거기 두 번째 보면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비금전적인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유추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 그게 부동산에서 주어질 때 예를 들어서 조망권 알죠? 조망권. 조망권이 없던 주거지역인데 조망권이 새롭게 만약에 부여가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가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청계천이 복원이 됐을 때 있죠. 복원이 되는 라인 쪽에 있는 아파트들의 거래 가격이 갑자기 1억 이상 뛰었어요. 호가가. 뭐가 바라 보이니까. 청계천이 보이니까. 신당동에 있는 그 남산 그 밑에 있는 아파트 보게 되면 그 단지 안에서 남산이 보이는 단지는 보이지 않는 단지에 비해서는 시세가 1억 이상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가치에는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기준 시점이라고 용어 나와 있죠. 일단 별표해야 돼요. 별표. 감정평가에 들어오면 시점은 오로지 기준 시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시점이 부여가 되면은 일단 틀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그죠? 그러면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한 거는 하루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기 그 남쪽에 가면은 그 포스코라고 그 공장 있는 거 아시죠? 규모가 방대해요. 그거를 평가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모든 물건을 다 볼 수는 없어. 그럼 주요 물건만 자기가 물건 확인하고 나머지는 탁상 감정하는 거예요. 서류로서. 그러면 여러 날 걸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 날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6일에서 28일까지 이날 종결했으면 이게 기준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2조의 정의라고 돼 있고 거기 보면 구조의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일단은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 기준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시험에서 딱 한 번 출제한 게 뭐냐면 문제가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2조의 정의 있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게 1번 지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만 한다.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하는 거야?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인 지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용어를 낸 거라고. 그러니까 용어로 나오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감정평가 이론에 관한 이렇게 나오느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번 내고 이걸 바가지로 먹었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인데 그죠? 이상한 지문 나오면은 고르지를 못하잖아.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그렇게는 또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항상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근데 기준 시점이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는 거를 우리가 이평가라고 그래요. 소급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급평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는데 A의 소유였다가 사망했어. 그러면 이 물건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속받은 돈이 한 10만 원 정도 되면 삼형제가 그냥 밥 한 끼 먹고 사이좋게 헤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한 100억 정도 되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서로 더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게 되면은 남보다도 못해. 그러면 얘네가 한 3년을 치열하게 싸웠어. 내가 더 가져야 된다는 걸로. 그러면은 조정이 안 되니까 법원에다가 뭘 하겠어요? 분할 신청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서는 분할을 해줄 때 뭐를 기준으로 분할해 주겠어요? 상속 개시가 된 시점. 얘네가 지금 법원에 청구한 시점이 아니라. 그래서 미리 이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저기 앞에서부터 배웠으면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자, 가격의 특징에서 보게 되면 이게 가격의 특징이라는 거는 일반 재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만.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한 거는요, 여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은 가격과 임대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일반 재화는 뭐밖에 없어요. 일반 재화는 일반 상품이 있죠.
마트를 가든 편의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거기는 물건 자체의 가격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정해진 가격에 대해서 내가 지불을 하게 되면 권리가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로 종결이 되는데 부동산은 뭐로도 표시할 수 있다. 임대료. 그럼 왜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한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왜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왜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하다? 어? 아니, 앞에서 영속성 할 때 얘기했잖아요. 영속성 할 때. 부동산, 영속성의 의미가 뭐예요? 네? 이거 줄어들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라고 빌려줘도 줄어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형성할 수 있는 가격과 다른 사람이 사용하라고 빌려주면서 얻을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사용수익, 임대료. 두 가지를 하나의 물건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를 거둘 수 있으니까 일반 상품은 여기 물건 자체에 뭐만 표시할 수 있어요? 가격만. 근데 부동산은 여기에 모두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료 두 개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서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구하면 임대료 구할 수 있고 임대료 구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배운 거는 기억 안 나죠? 어? 임대료 구하면 가격 구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어? 어디서? 우리가 수익환원법을 가게 되면 순수익을 뭐로? 환원이율로 환원하게 되면 수익가액 구할 수 있죠? 이게 임대수익이에요. 이러면 이 임대수익을 기초로 해서 가치로 환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 있다. 자, 어쨌든 부동산은 가격과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임대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두 가지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간평 처음 들으시는 분, 간평 처음 들으시는 분, 뭐 김총각은 처음 들을 거고 또 최천에 들어봤어? 간평? 기억이 없겠지.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지? 우리 선생님 들으셨나? 우리 저기 뒤에 간평 들어왔어요? 안 들었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은 저 처음 보나요? 네, 처음 보죠?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한 일주일 됐는데. 아, 일주일이요? 금요일이니까 처음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간평 안 들으셨을 거고. 그죠? 우리 여사님 간평 들으셨나요? 네. 표시가 보여주네요. 아, 이게 저 표시만 돼 있고. 아, 여기 다 저기 표시는 다 돼 있어요. 표시는 다 돼 있는데 자기 글씨를 못 찾잖아요. 못 알아보잖아요. 자기가 썼는데. 어?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해요. 오늘 수업을 해서 간평이 어디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저기 주가 돼서 이제 3월이 되면 앞에서부터 출발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간평 뒤에 만약에 조금 남는 게 있으면 조금 내공이 쌓이면 그때 추가로 그 파트만 찾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또 이게 3월이 되면 사람의 기대 심리가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 있죠? 중개사분들이 참 신선한 걸 좋아해요. 신선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돼야 안 돼요. 정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누적이 돼서 반복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결석하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죠? 아, 그리고 경고도 날려야 돼. 윤총각, 다음 주도 안 나오면 죽음이야, 진짜. 무슨 감기 몸살을 갖다가 열흘씩 앓고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야간 정총각. 뭐 집에서 인강을 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진짜. 운동은 하루에 2번씩 하면서 왜 이거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야? 경고했어. 자, 여기 보면 부동산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익의 대가로 구성이 된다고 돼 있죠. 기타 권리익을 다른 말로 부분권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분권익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부분권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갑의 소유면은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갖고 있겠어요? 소유권. 그런데 갑은 돈이 필요하면 이거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세를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하나의 물건에 대한 하나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전체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고 부분 권익으로서의 가치도 별도로 존재해요. 그래서 평가는 별도로 하도록 돼 있어요. 왜 별도로 해야 되냐면 얘네 두 개를 합한 가치가 이 소유권 전체의 가치하고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짜리 물건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일부 대출받아 쓰고 일부 전세 줬잖아요. 그게 얘하고 항상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가치를 구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에 형성이 된다고 돼 있죠. 왜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겠어요? 응?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왜 필요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기 주택연금 아시죠? 주택연금이 원래 도입이 된 게 유럽에서 프랑스인가 거기서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얘네 연금의 지급 케이스가 뭐였냐면 A가 만약에 이 주택을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B가 소유자야. 그러면 A는 B가 생존해 있을 동안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이 사람이 사망하면 이 집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였어요. 출발이 원래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88세인가 그랬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생존할 확률이 상당히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계약을 하고 생활비를 줬어. 줬는데 이 사람이 120세까지인가 생존했어. 돈을 주다가 이 사람이 먼저 사망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부터 제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다가 애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영구히 존속을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보다는 미래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현재 농지인데 택지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택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맹지인데 인구대 도로가 나면서 갑자기 가치가 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항상 장기적인 배려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그런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놨냐면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개별 가격이에요. 여기서 이것도 적어주네.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개별 가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지역에 비슷한 규모의 부동산이 있더라도 거래 내역은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증여로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정상적인 매매도 있을 수 있고 융자 끼고 산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개입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은 뭐를 수집하면 사례를 수집하게 되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개입이 돼 있으면 그러한 사정이 없는 걸로 바꿔서 우리가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얘를 반영해요. 뭐를 반영한다? 지역성을. 우리가 같은 규모의 그 아파트를 할지라도 얘가 명일동에 있느냐, 둔촌동에 있느냐, 천호동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거 환경이 틀린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어요.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나요? 이거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하방 경직성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 특히 잘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단독 이런 데 투자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나중에 용도를 다양하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는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왜 빌라 전세 사기 이런 거 많이 돌았었죠? 그럼 빌라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많이 줄잖아요. 그럼 빌라에 같이 거래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단독은 그런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물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가방 경직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데 통상 이론적으로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세가 내가 매입할 때보다도 시세가 좀 더 떨어져 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대출 받아 쓰면 되고 지금 안 팔리면 세를 주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저변에 있는 건 뭐냐면 기대 심리예요.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기대 심리하고 정부 정책하고 부딪힌 거예요. 딴 데 같으면은 5년을 기다리자 이렇게 해서 세금 내면서 버팅기자 이렇게 했는데 별반 뭐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팔아야 되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금 여력이 있으면 내면서 버티고 하는데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팔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돈이 아니라 일부 다 대출 끼고 샀는데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은 옆에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죠. 그죠? 옛날에는 얘네가 시험에서 얘네가 한 3-4번 나왔었고요. 얘가 한 2-3번 나왔는데 가치 발생 요인이 초반에 냈던 거는 얘가 내기가 좋았던 거예요. 종류가 4종류였고 그래서 내기가 좋았다가 얘로만 계속 문제를 구성하기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가치 발생의 어떤 이제 가치의 이론적인 뭐 발전 근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거는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용어로서 가치 형성 요인을 한 2-3번 물어봤어요. 근데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요.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 활용을 할 테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그랬을 때 이거는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구비돼야 될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효용이라는 게 있고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고 유효수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전성. 자,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었어요. 이 4가지 중에 성격이 다른 애가 하나 있어요. 4가지 중에 성격이 다른 애. 응? 얘가 다른 거예요, 얘가. 여기 위에 거 3가지는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부동산 학자가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3가지 항목이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일반 재화나 부동산이나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기본적이다. 그런데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권리의 이전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 이전에 제약이 있으면 적정한 가치가 발생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 조건이 몇 가지다? 4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거 글자 따면 위험한 거예요. 어? 예전에 이렇게 글자 따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효가 하나 또 있었어. 이게 뭐냐면 효율성. 이렇게. 그럼 글자만 딴 사람들은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패턴은 오래전의 패턴이에요.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앞글자 따갖고 들어가서 그 주어라고 외우고 들어가 봐야 과락 정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효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으면 쾌적성이라든가 또는 뭐 이게 있어야 대가를 지불할 의사를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쾌적성하고 수익성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수요에 비해서 뭐가?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됐을 때. 그죠?
그거를 이 두 가지의 논리를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아담 스미스예요. 아담 스미스의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지난번에 알려드렸었죠. 아까 아담 스미스가 재화의 가치는 사용 가치하고 무슨 가치가 있다? 교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가 있을 때 두 재화의 효용이 있죠. 효용은 둘 중에 어느 게 커요? 이게 바뀌었죠. 다이아몬드가 있고 예를 들어서